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일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 4자 토론이 있었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야. 나라를 뺏어가서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찬탄 대 반탄, 3대 1이냐, 2대 2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찬탄, 반탄, 2대 2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4자 토론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토론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8강이죠. 8명이 겨뤘던 그거를 이제 그 경선은 탐색전의 성격이 좀 있었다면 이번은 진검승부예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올라갈 두 분을 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조기 승부를 내서 51%를 얻으면은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경계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약점들을 파고드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당의 정체성과 이 당의 비전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건 사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가장 약점을 하고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당원 댓글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이제 홍준표 분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어떤 이 시민사관에 관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장외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AI 토론회를 하는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분들은 진짜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공학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의 특장점을 드러냈고 총평을 한다면 어제 그 이번 마지막 4강은 서로가 서로 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절박성을 드러낸 어떤 진검승부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상호 검증 토론의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른바 마수 토론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지목해서 하는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토론을 3번씩이나 하게 되고 또 어떤 후보는 한 번밖에 토론을 못하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그 마수 토론을 통해서 누가 누굴 가장 경계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표를 뺏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면 이제 어제는 4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이른바 진영이 같은 진영 내 찬탄과 반탄으로 나왔을 때에서조차도 경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 대목이었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 추궁하는 이런 토론들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경선 막바지에 치열한 어쨌든 이제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경쟁은 끝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확실히 이게 그 토론이라는 검증의 장에 가니까 준비된 후보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관록이 확실히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상되신 후보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정치도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막상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막연한 듯한 준비가 좀 덜 돼 이런 보였다.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대선 경선이라는 거는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런 걸 또 한편으로 느끼게 해준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은 찬탄, 반탄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볼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토론에서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 좀 구도가 명확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면 당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예, 많은 원인이 시간이 있습니다. 다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같은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전략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략도 전략이지만 절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2차 경선을 가름하는 구도가 네. 당원 투표 50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경선 50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 50도 말하자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당원 투표 50에 당원 투표 30 거의 80에 수렴하는 당심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탄핵에 대한 지금 어떤 입장이냐, 지금 또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더더군다나 1대1로 맞붙은,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1대1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세력 균형이라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볼 때 예. 저는 뭐 지금 탄찬 쪽에서 한 명, 반대 쪽에서 반찬에서 한 명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의 그 말하자면 정확한 이 그 서로 간의 검증들은 이 당에 어떻게 나가야 할 그런 캠페인까지도 사실은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 저는 4글자 이상 꺼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 딱 4글자 꺼낼 겁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이 후보가 정리되는, 사실 후보가 정리된다는 거는 네. 이 당의 캠페인 방향이 정리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토론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인정도 받겠지만 또 여기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후보가 됐을 때 이게 당의 입장과 또 나중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자기의 또 확실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고 네. 저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는 후보는 확실하게 입장 정리됐고 홍준표 후보는 한 반 정도 자기가 대선이 자기가 대표가 되면 후보가 되면 해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측면은 이번 투표에서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윤희숙 연구원장의 발언도 화제가 됐었고,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제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약간은 있었지만 경선이 끝나고 네.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거리두기, 더 나아가서는 뭐 단절, 이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갔을 때 어쨌든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끌어안고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거리두고 더 나가서 단절하는 거다. 예. 사실 그 포문을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는 열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당연히 경선을 가게 되면 네. 당원들의 정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국민이 이 경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후보별로 어쨌든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나뉘게 되고 또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생기게 되고 또 눈치는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선 확장성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후보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 정치적 부담을 당의 지도부가 전 짊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 직후라도 그 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당적 정지,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고 후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예. 이게 이제 본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줬어야 되는데 당의 지도부들도 다 눈치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 선출된 후보,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거든요. 예. 당 대표의 권한을 사실상 후보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뭐 탈당을 권고하거나 혹은 뭐 직권으로
이 단기를 소집해서 출당을 하거나 네. 이런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국민을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 대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온도차가 있지만 막상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건너야죠. 이거는 사실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자체가 캠페인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입장을 최종 취했는지가 결국 당이 그걸 보완해 가지고 그걸 선거 전략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국민 앞에 내놓는 과정이 이제 본선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종의 윤희숙 원장의 말은 저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 방울을 단 거죠.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좀 애매한 표현으로 한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존중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 전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분명한 거는 성공한 대통령, 즉 우리가 5년 단임제잖아요. 성공해서 이제 정권 5년 이후에 선거가 나와서 이 정권을 넘겨주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성공한 대통령도 자신의 당 후보에게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정치사의 한 문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지금 사실상 보궐선거 같은 이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제공한 대통령이 말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사실은 중도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홍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뭐 사과 문제도 내가 이제 후보가 되면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는 본인 후보가 됐을 때 완전하게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안 한 분 하나가 김문수 후보인데 예. 저는 설령 김문수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얘기 할 겁니다. 바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과? 존중은 하되 우리가 이긴 다음에 예. 다시 우리가 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자, 복원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부분 사과 혹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부분은 당의 경선이 확정되는 순간 네. 저는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찬탄이든 반탄이든 후보 상관없이 절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토론에서 후보들에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거든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안철수 후보만 O를 드셨고 세 분의 후보들은 X를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재명을 꺾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예선도 거치지 않고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는 일단 안철수 후보만 조금 언짢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선 후보 모두 단일화에는 좀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만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좀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층 표심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뛰어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한덕수 후보 더 나아가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를 포함한 그런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라도 해야 예. 선거를 치러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선 진행 과정에서 지지층의 기대가 그런데 나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후보는 표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후보가 거의 출마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현실이 된다면 과정이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고 불가피하다. 다만 후보들 간에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이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 입장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단일화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출마는 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근데 입장이에요. 홍준표 후보는 불쾌한데 예.
그거 못 넘고 내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냐. 예. 반드시 그거는 거쳐야 될 과정이고 이길 자신이 있다. 뭐 네. 이런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길 자신 있다라는 거는 혹시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인가요? 저는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라고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 어쨌든 지지층의 기대감대로 반드시 단일을 이루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논의가 사실 성립이 되려면 결국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후보로 직행한 전례도 없었고 예. 그게 성립이 되려면 그분은 이제 혈혈 단신, 단기 필마잖아요. 정당의 네. 후보가 아니니까. 지금 지지율이 다른 여권의 모든 후보를 포함 내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이런 수준이 나와야 저 추대론, 저 대망론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실제 다른 당,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하고 결국엔 출발을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50년 동안에 이 고위직 관료로 승승장구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제 바짓가랑이에 흙묻히고 손에 흙묻히는 이런 일에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아무리 추대론이 있고 네. 대망론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저 논의가 사실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예, 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니까 일단 다른 후보들이 한대행과 이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생각이 바뀐 것. 그렇죠. 이게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변수 중 하나였는데 예. 국힘 내부에서 이제 상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박 의원님은 이제 이게 뭐 상식의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크게 판을 흔들 스윙 카드, 판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 카드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 상식에 부합한다면 그게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파천왕적으로 네. 일종의 우리가 아주 그 정치적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저도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제 사실은 정치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택을 우리가 강요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 선악과 호오의 그름으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덕수 카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인한 약간 그런 보궐선거적 성격이라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아무래도 후보가 불리하죠. 네. 아무리 뭐 경선을 재밌게 치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빅텐트든 스몰 텐트든 아니면 작은 집이든 무언가 마련할 수 있는 구도는 마련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빌려와서 뭘 해야 되는 마당인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어찌되었건 뭐 굳이 지지율로 따지자면은 최소한 국민의 후보보다 뒤지진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진 않아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은 또 보이고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쯤 끝난다 그러면은 네. 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11일이니까 이제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만약 이 사이에 정말 그 TV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단일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역동성과 에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보수 진영 전체로 놓고 봐도 파이가 커지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의 출마가 나오는 거고 네. 저는 한대행이 결국 지금 이까지 온 걸로 봐서는 출마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후보가 될 것이냐 여부는 뭐 그건 차치하고 저는 일단 출마 강행에 무게를 네.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토론 얘기로 넘어가서 29일에 일단 최종이 아니죠. 이제 결선 후보가 그렇죠. 정해지잖아요. 네. 지금까지 쭉 TV 토론까지 봐오시고 혹시 올라갈 만한 후보들이 눈에 보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제 눈에 보였다기보다는 이제 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예. 굳이 이강구도 저는 뭐 51%를 득표하는 과반 후보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네. 현재 상강구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까 찬탄 대 반탄 이제 한 그렇습니다. 명씩 나올 네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분은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유력시돼 보이고 예. 이른바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근데 탄핵 반대했던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 탄핵이 찬성했던. 김문수 후보와 지금 홍준표 후보가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도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예.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본인이 강력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예. 하는 홍 후보가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의 TV 토론
맞대결을 다시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결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강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룰이 달라진 게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라는 게 예. 이전 경선 과정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가장 선명하게 반대를 했고 지금도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나 네. 선긋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선명성을 갖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예.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에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 이렇게 결선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물론 홍준표 후보 대신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도 올라갈 관록과 거다. 개인기로 보면은 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당원 50%라는 이게 여론조사만으로 간다면은 아마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당원 50% 투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혹시 한동훈 대 홍준표, 한동훈 대 김문수 이 후보들이 올라간다면 네.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치기 좀 예, 어려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론 최소한 마지막도 한번 파이널 컷을 봐야죠. 예. 그걸 보고 판단해야죠. 박원석 의원도 마찬가지신가요? 그 점치기 참 어려운데요. 예. 추세상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어쨌든 당 안팎에서 거리두기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네. 추세나 그 흐름으로 본다면 예. 만약 찬탄 반탄 이렇게 한 분씩의 후보가 올라갔을 때 네.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일에 이제 누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계는 좀 더 빠릅니다. 오늘 마지막 순회 경선을 끝으로 이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후보든지 당선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지금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시시하다. 네, 네. 사실 누가 될지 좀 뻔한 네. 상황이라서 이제 관심은 뭐 득표율과 투표율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걸 누가 지금 뭐 경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죠. 네, 사실 추대식인가요? 추대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금 두 분도 지금 네. 그 후발주자 2위를 다투는 두 분도 네. 제가 보기에 적극적 도전보다는 네. 소극적 완주를 택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실리형 경선 전략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명확해요. 더더군다나 경쟁을 하는 경선에서 한 분은 착한 2등을 표방하고 예. 한 분은 대안 2등을 표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90%를 넘는 9대0이냐 아니면 네. 80에 가까이 끝까지 가는 이런 8대0이냐가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관건이 됐는데 예. 근데 어제 제가 그 호남 경선을 보면서 느낀 거는 호남이 겨우 50% 조금 넘게 투표율을 좀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가 88% 정도 기록했어요. 네. 저는 그건 완벽하게 위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일종의 체면만 세워준 것이다.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졌었는데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지난 대선은 이낙연 후보라는 그 호남의 거두가 있었으니까 그건 실제로 어려웠을 테고 이번은 사실상 당을 완전한 일극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 지금 모든 것에 이재명 후보에 거칠 게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호남에서 88 정도가 나오고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다는 거는 체면은 세워줬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당신의 지배력, 영향력 위임하진 않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재명 후보가 좀 넘어야 될 숙제 같고요. 어쨌든 네. 직전에 직전에 있었던 담양 구수선거 재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실하게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은 호남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의 마음을 완벽하게 드러냈던 경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직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네.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9.04%. 진짜 이제 9대0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여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 선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득표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대로라면 80% 후반대 예. 혹은 이제 90%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정당의 경선 사상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거는 2012년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때 한 네. 84%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84.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97년에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 네. 77% 정도를 받았던 게 이제 가장 높은 득표율이거든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어떤 위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이런 압도적인 지지 상황이 당 체질에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고 또 지지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 당원 지지자들이라서 그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 그래야 이제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더 앞서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혹은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이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정당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네.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저 정당의 구성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 그게 밖에서 삼자적인 평가만으로 그렇게 이제 단정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호남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를테면 지난 대선 혹은 지난 두 번의 전당대회 지금보다 투표율도 낮았고 득표율도 낮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렇죠. 내란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예. 그만큼 정권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흔쾌한 그런 마음이 호남이 없더라도 이번에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88%에 이르는 득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끝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예. 다른 두 경선 후보들도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2017년도 조기 대선 당시에 예.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안희정 후보가 보였던 그런 색깔, 그런 차별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과연 두 후보가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90% 가까운 후보 이렇게 득표율을 몰아주는 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네. 과연 본인들의 이제 경쟁력이 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었는가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또 두 후보도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압도적인 지지세를 본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좀 아쉬운 대목은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경선을 치렀다. 왜냐하면 이게 네거티브 없는 경선, 그다음에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저로 보완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경선, 그리고 그 본선을 대비한 훈련이 되지 않는 경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경선인가? 자, 그렇다면 본선에 가보십시오. 예. 1대1 구도. 그게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뭐 한덕수 뭐 대행이 되든 어떤 식으로 1대1 구도가 되고 뭐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온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예. 정말 여기는 치열한 승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승부고 서로의 약점 있는 거 정말 아주 가장 그 이쪽에 비열하다는 소리 들을 것까지 아마 네거티브가 진행될 텐데 그런 어떤 훈련이라든가 예방주사 전혀 맞지 않는 이번 경선이 과연 그러면 잘한 경선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경선인가? 김동연 후보는 건강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전략적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박 의원님 지적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추대대의 형식을 갖춘 이렇게 평이한 경선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두 번의 대선 도전이 그런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과연 도움이 되는 토양인가라는 지적은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냐 후에 날 것이냐 아니면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운명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사건이 회부돼서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열렸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건가는 여전히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을 고려하면 네. 전례 없는 일이긴 한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633 원칙을 강조를 해왔고 그러면 이제 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만 대법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 어떤 그 이 사건의 결론을 가지고 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러면 아니고,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대선 전후의 논란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선 그러니까 전후의 대법원이 져야 될 짐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 적용 문제부터 포함해서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궁금하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법원으로서 만약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어떤 쪽으로든지 불확실성을 줄이자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저게 어떤 그 결론이 예정돼 있는 즉 선고 내용이 예정돼 있는 그런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대법원이 그 스스로 어떤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걸 서두른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 기각을 하겠다는 의사 아니냐. 이미 이제 2심에서 이제 상당한 논리를 갖춘 이제 공소 기각 결정,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걸 의식하고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 대법원이 지금 막 어쨌든 이 적극성을 발휘해 가지고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은 더더욱 좀 어려운 건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건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기야 하겠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결론을 뭐 이러저러하게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이제 중요해지고 기한도 중요해질 텐데 뭐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확신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죠. 저는 대법원의 이 어떤 그 판결에 대한 그 지금 그 입장은 6월 26일이 데드라인이니까 6월 3일이 대선이고 그 전에 분명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선택진 세 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소기각이 있고 그다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고 파기자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유죄 취지로 내보낼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고법이 그 전에 할 방법은 없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헌법 84조 논란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출마에 대한 걸림 또는 판결로 인해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것은 결국 우리 정치권이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에 또 하나의 사법적 리스크가 우리 정치권의 또 하나의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서 잠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숙제가 또 남겨지게 되겠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